어제 입국한 뒤 검찰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이 48시간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을 정조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관련한 내용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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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검찰 조사가 자정쯤 끝났습니다.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조사 첫날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혐의 입증을 위해서 어떤 점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좀 다뤘을까요? 우선 이게 체포가 된 거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48시간밖에 그렇죠. 못 때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혐의 입증이 좀 쉬운 업무상 배임과 횡령, 그러니까 회사 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부분을 우선 조사해서 영장에 들어가는 범죄 사실 중에 최대한 입증 가능한 범죄 사실을 늘리는 쪽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48시간 안에 영장을 칠 수 있을 만큼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뭐 검찰 입장도 그렇고 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횡령이든 배임이든 또 외환거래법 위반이든 범죄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받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기재할 만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조사로서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조사라는 게 돈의 흐름을 쫓는 게 먼저이긴 합니다. 근데 횡령 배임 수사 관련돼 집중되는 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사건의 얼개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수사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김성태 회장의 향후 진술에 어떤 압박을 미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횡령 배임죄가 일반 횡령 배임이냐 아니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횡령이냐는 액수로 결정이 되거든요.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으로 보면 횡령액은 한 30억 정도, 또 배임은 4,500 정도를 뭐 혐의에 두고 수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이득액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뭐 알려줌으로써 우리 수사 이렇게 한다는 알려줌으로써 향후 진술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 범위도 점점 늘려갈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압박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입증된 부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는 건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김성태 전 회장도 뭐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 변호인단의 이제 몇 면이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이다. 자신도 이제 어느 정도의 방어 전략을 좀 세워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은 정상적인 경영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무자본 M&A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무기명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그거를 또 주가도 부양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했는데 대략 어림잡아도 수천억 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워낙 지금으로서는 가진 재산도 많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호화 변호인단을 충분히 꾸릴 만한 재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김성태 전 회장은 송환과 관련한 재판을 포기하고 빨리 귀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회사의 돈을 관리하던 소위 금고지기라고 하는 재무담당 본부장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두머리가 들어오면 그 밑으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 전략을 쓴 거로 봐서는 뭐랄까요, 혐의에 대해서 깨끗하게 자백을 하고 인정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우선 들어오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들어가면 그 구체적인 자금 집행은 내가 모른다. 이 돈을 만지는 본부장이 알 거다라는 식으로 미루는 것이죠.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미뤘을 때 다른 입증 자료가 없게 되면 바로 기소를 못하고 소위 참고인 중지라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지금 8개월 이상 장기 해외 도피를 했었고 여기에
지켜야 될 재산도 많으니까 먼저 귀국을 하지만 네. 돈을 실제 만졌던 실무자는 태국에 남아서 송환과 관련한 재판을 오래 끌면서 좀 불리하는 거로 봐서 충분한 대비를 세우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임한다고 보세요? 뭐 입국장에서의 기자들의 답변하는 태도 그리고 예, 그 예. 이전에 KBS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혐의 전체에 대해서 부인한 취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그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뭐 개인적으로 송금했다 해서 예, 인정하는 예.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관건은 이제 이 사건 수사가 계기가 된 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주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의 본인 사건의 본류는 사실은 횡령과 배임입니다. 그 액수여의 범죄로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은 이 본류에서 곁가지죠. 그런데 이게 사건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처럼 예. 돼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사건의 구조를 볼 때는 일부 부인할 수 없는 입증이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봅니다. 말씀하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에요. 물론 어떤 이제 갖고 있는 그 자금의 이제 어떤 출처와 흐름들을 이제 추적을 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전환 사채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좀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전환사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이제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채권을 취득한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예. 만약에 뭐 주가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채권에 딸린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무기명 전환사채가 여러 가지 탈법적인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이 예. 쌍방울에서 발행했던 전환사채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은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약 20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사실은 그 채권을 취득한 사람이 김성태 전 회장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채권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네. 그걸 추적하고 또 지난 민주당 내의 당내 경선,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쪽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단체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변호사비 한 20억 원 이상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재 환송 판결 이후에 성공보수로 지급받지 않았느냐는 내용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제공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대납되지 않았냐는 의혹이 일었고 또 공교롭게 이게 그 쌍방울 쪽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형사 변호사를 맡았던 그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에 있는 쪽으로 20억 원이 또 들어간 것도 예. 나왔어요. 이제 예. 뭐 다른 용도로 송금받은 거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고 이번 수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전환사채 발행 그게 사실 이 쌍방울 그룹들의 의혹의 뿌리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뿌리에서 흘러나간 것이 결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텐데 그 연관 고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자금 출처와 흐름들을 검찰이 얼마만큼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쌍방울 관련 기업의 계좌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확보돼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자금의 흐름은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변호사비의 용도로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제기되는 의혹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다른 측에 있던 사람이 제시한 녹취록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3억 정도 현금으로 주고 20억을 전환사채로 줬다는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요. 이제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그 결정 이후에 담았던 게 2억 5천을 변호사비로 썼다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2억 5천 정도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걸 굳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기재를 한 불기소 결정문을 쓰고 뭔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을 이미 이제 수사 방향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환사채로 변호사비를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돈이 아닙니다. 3년 후에 만기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인데 이 쌍방울 같이 이렇게 불안정한 회사 구조에서는 전환사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도 전환사채로 변호사비를 받는 사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검찰이 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관련해서 혐의라고 보는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단이 이제 사회이사를 그 위촉함으로써 그에 따른 보수 수익을 변호사비 용도로 준 게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자금 흐름으로는 확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이게 혐의 입증까지 가능할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용했다는 변호사 비용 총 2억 5천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시 후보는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본인이 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고소 고발을 당한 사건도 많았는데 이제 2억 5천이 가장 결정적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피선거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2억 5천이 지급된 건 전혀 아니고요. 그게 크게 성공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규모와 그 사건에 투입된 노력에 비해서 당시 이태영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지극히 소액이라는 내용이 결정문에 들어간 것이고 이태영 변호사한테 2억 5천만 원이 지급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술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에서 이걸 완전히 뒤집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재판이 이화영 죄송합니다. 전 의원에 대한 재판입니다. 예. 그 진술 내용 비서실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진술은 검찰 진술에서 김성태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서로 가까운 사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재명 대표와 그 김 전 회장의 직접 관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화영 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직접 안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쌍방울 내부에서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가깝다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전언일 뿐입니다. 전언일 뿐이다. 생각해보면 예. 비서실장 아닙니까? 비서실장이면 대표의 일정이라든가 주요 만나는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기획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혹시 잘 안다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잘 안다는 뭐 풍문이 있다. 이런 정도의 진술이라면 두 분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유력한 진술로 보기는 어렵죠. 잘 알 수 있는 위치임에도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한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신데요. 그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열흘 동안 같이 다녔고 예. 같은 조에서 골프도 치고 또 김문기 전 차장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핸드폰에 저장된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는 이재명 변호사로 입력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른다는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쌍방울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가 첫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전까지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 나승열 변호사 모두 쌍방울 관계회사의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우연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 모른다는 진술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조금 전에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금고직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 지금 태국에 있지 않습니까? 태국에 있는 상황에서 송환을 들어올 것처럼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들어온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시간을 벌기 위한 뭐 전략일까 혹은 뭐 김 전 회장의 검거에 따른 뭐 심경의 변화들이 있는 걸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체포되기 이전의 상황으로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판단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둘 간의 어떤 뭐 진술의 방향이라든가 수사에 임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어쨌든 핵심으로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분의 진술이 김성태 전 회장의 수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동시에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둘 간의 진술의 불일치나 이런 부분들은 혐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계산해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돼서 송환돼서 수사를 받는 이상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진술이나 수사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들어오기 위해서 최대한의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뭐 출석 여부 어제 물어봤는데 대답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무언가 생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수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뭐 본인 마음이야 본인만 알 수 있죠. 예.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성남 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 사실은 미리 준비한 진술서 한 6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그 진술서만 제출하고 일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임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나 제시하니까 그때부터 좀 당황해서 그와 관련한 뭐 해명을 하면서 진술을 조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검찰이 그때 갖고 있는 증거를 다 제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부였을 것이다. 하나를 던진 거죠. 근데 예.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받은 느낌은 뭐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바로 뭐 어찌됐건 기소는 할 것 같다라는 본인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어요. 지난번 출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대장동 관련한 그 조사에 임하는 게 결코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아마도 이번에는 아예 출석을 안 하는 쪽에 선택을 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 판단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출석해봤자 본인이 얻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다른 전략을 좀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성남 FC 때는 의혹 때문에 출석을 하기는 했었는데 출석을 뭐 통보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몇몇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지금 이 출석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느 정도 좀 의견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표 본인께서는 지난번 성남 FC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당에서는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지금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수사에 일일이 응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설 이전까지는 당내 의견을 좀 들으면서 숙고하실 것 같긴 한데요. 예. 대표 본인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봅니다. 수사를
받고 명백히 소명해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계시고 더군다나 대장동이나 위례 개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나와 있는 증거라는 게 다 정형하게 녹취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은 물증을 더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의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물증이 제시됐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증을 가지고 압박하는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성남 FC 사건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사 과정에 막바지에 그 제시했다는 증거 이미 언론 보도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들어가면서 몰랐던 어떤 증거를 제시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자체에 임하는 부분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부분은 자신감은 있지만 당내의 여론은 좀 충분히 듣고 판단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나왔던 이 진술서 있잖아요. 진술서를 이제 본인의 SNS에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진술서를 올린 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남 FC 사건이 사실 법리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하잖아요. 두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준 부분이 있고 성남 FC에 광고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로 얽혀 있느냐의 문제이죠. 근데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성립하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법조에서도 법조계에서도 이게 유죄로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는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는 부분의 어떤 보도 내지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거죠, 대표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진술을 했고 사실관계가 이렇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지금 뭐랄까요, 일종의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죠. 그런데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제3자 뇌물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3자 뇌물은 본인이 직접 안 받고 딴 사람한테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이익이 과연 없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에서 40억 원의 사실상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전 국회의원인 재윤경 전 의원이 운영하는 단체로 4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1억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요. 그리고 39억을 성남 FC에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다른 두산과 관련해서 두산이 가장 많이 내서 55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병원 부지를 중심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받았습니다만 이 성남 FC 관련한 규정을 바꿔서 그 무렵부터 후원금을 받아오는데 관여한 직원들은 약 20%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요. 50억 후원금 받아서 20%의 성과급이면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액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성남 FC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성남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자기 주변 사람들 거기 많이 취직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 계좌에 꽂힌 돈은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 측의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느냐? 없다고 보기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서를 본인의 SNS에 올렸다.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는 본인이 준비했던 검찰에 출석하면서 요 얘기만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만 자기는 조사에 임하고 나머지는 할 얘기가 없다고 했던 그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도 변화는 없는 거죠. 앞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을 했던 성남FC,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 당시에도 이것만으로 바로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상황까지 보고 묶어서 기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안이 가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근데 이 대장동 사건 또 조사하려면 시간이 또 어느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두 사건의 어떤 수사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 그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더한 측면은 이 두 수사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성남 FC도 지금 진행되게 될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구속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그 입증, 소명 정도 문제도 있고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부인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개별 사건들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을 때에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일부 되거나 하면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약간의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사건들을 병합해서 청구하면 그중에 인정되는 몇 가지 죄 혐의에 대해서 영장 발부라든가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전략상 검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예상해 보면은 이거는 그 사건을 묶어서 예.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게 성남FC 후원금 문제, 대장동 또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개별 건건 하나만 갖고도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쳤습니다만 뇌물액수 6천만 원이에요. 지금 제3자 뇌물 혐의는 160억 원입니다. 대장동은 업무상 배임 지금 거의 입증이 끝난 업무상 배임만 해도 수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라는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한 건으로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그렇다고 다른 사건, 대장동이 됐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됐던 이걸 영장을 안 쳐보고 끝낼 수도 없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영장을 쳤다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좌절되는 것도 모양새가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될 때까지 청구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 번에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공은 예.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지금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체포동의안이 뭐 기각되냐 부결되나 뭐 수많은 아직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조사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영장 청구하는 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그런 내용도 나오면 또 저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